어카데미.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전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티스 알트만의 파워 라이프스타일스라는 전시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열렸는데, 이 전시는 이제 아트바젤 행사의 일환으로 이제 아트바젤 파쿠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트바젤 기간 동안 이제 바젤의 여러 건축적 혹은 뭐 문화적 유산 혹은 장소에서 젊은 작가들이나 실험적 작업을 하는 이런 작가들을 연계시켜서 어떤 장소 특정적 혹은 퍼포먼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행사인데, 그래서 마티스 알트만 여기서 이제 도이치 오덴스 카필레라고 독일 튜턴 기사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피츠파트릭 갤러리라는 곳에서 이제 간단히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이걸 번역해 왔는데, 읽어드리자면 급변하는 하이퍼 드라이브 환경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창의적 노동의 조건을 탐구한다. 일 생활 여가가 매끄럽게 어우러지며 불안정함이 기회로 재포장되는 가속주의의 도시 문화를 활용한다. 원래 예배당이었던 투천 기사당은 20세기 후반에 3층짜리 건축 사무실을 탈바꿈했었다. 알트만은 의료용 십자가의 모습을 한 LED 설치물을 전시하였다. 그는 의료용 십자가를 주된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노동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의 전략을 탐구한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히 해석하자면은 그 창의적 노동의 조건을 탐구한다라든지, 뭐 일생활 여가가 매끄럽게 뭐 어우러진다는 것은 아까 저희가 본편에서 말했던 뭐 에어스페이스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건축적 특징을 잘 담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이제 나름의 레퍼런스인 거죠. 이 예배당과 이 의료용 LED 십자가를 활용해서 일종의 전시를 꾸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전시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전시는 4개 정도의 작업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3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1층에는 한 개의 LED 설치 작업이 존재하고, 2층에는 그 1층과 이제 연계된 그러니까 시리즈물인 2개의 LED 설치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의 제목도 이제 파워 라이프 스타일스 시리즈고, 그다음 3층에는 더 인터넷이라는 작은 천사 모형이 레드필을 들고 있는 그 레드필이 그 빨간 약 빨간 알약이죠. 빨간 알약. 거기 뭐죠? 매트리스에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레드필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렇게 사용하죠. 약간 보통 이제 남성 운동이라고 할까요? 요즘에 그런 데서 활용하는 건데, 이걸 먹고 깨어날 거냐 현실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실을 자각하라라는 의미에서 레드필을 사용한다. 그런 걸 사용해서 이제 레드필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3층에 또 다른 작업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델보 오브 스페이드라는 작업으로 2018년 작업인데 마네킹 작업이에요. 그다음 공간을 전체적으로 가로지는 사운드 작업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 도이치 오덴스 카필레를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14세기 바젤에서 활동하던 독일 종교단체인 튜턴 교단의 예배 장소로 원래는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 병원이나 예배당으로 이제 활용이 되었는데,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해산되었고, 이 예배당은 이제 바젤 시정부가 인수했다가 뭐 이후에 창고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축 사무실로도 사용이 된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아마 문화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좀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종교로 시작했지만 뭐 학교도 됐고 창고도 되고 뭐 건축 사무실도 되고, 지금 다시 이제 문화 이벤트를 활용하는 공간을 사용되는데, 한마디로 이 공간의 역사가 사실 마티스 알트만이 되게 다룰 만한 어떤 건축의 역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곳을 선택하고 이쪽과 나름 연계될 수 있는 작업을 좀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트바젤 파쿠르라는 것이 문화라든지 뭐 건축을 주된 모티브로 이제 꾸려진 행사이기 때문에 마티스 알트만이 딱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잘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는 델보 오브 스페이드라는 작업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델보 오브 스페이드라는 작업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그 예배당 3층에 이제 약간 스티브 잡스스럽게 그 운동화에 청바지에 검은 폴라에 약간 스카프 들고 있는 그런 뭔가 인간 마네킹이 사무용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뭐 약간 생각하듯이 이제 팔을 꼬고 있는 그런 작업인데, 실제로 이 작품이 처음 선보여줬던 것은 이제 이탈리아의 인스티튜토 스비제로라는 곳에서 열렸던 전시에 이제 속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전시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 마네킹이 그 공간에 있고, 그다음에 뭐 건축 설비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설비 있잖아요. 파이프라든지 뭐 배관 뭐 이런 것들, 가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곳이 뭔가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려는 이 사람이 사무실로 이제 들어오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델보 오브 스페이드가 무슨 뜻일까 찾아봤는데, 이게 약간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독일어로 슈판스티시? 슈파텐스티시라고 슈파텐스티시 뭐 이런 거 뭐 그런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어떤 건물을 이제 시공하거나 건축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중장비라든지 뭐 이제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오기 전에 그 건축 장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서 그 바닥을 삽으로 한번 뜨는 행위를 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제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서도 이거 막 그런 거 하긴 하죠. 시공식 때 시공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공식인데 이제 옛날 느낌으로 딱 흙을 하나 퍼가지고 약간 첫삽이라 첫삽 그래. 우리나라 치면 이제 뭐 돼지 머리 놓고 제사 지내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건데 그걸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느낀 게 뭐냐면 마티스 알트만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뭔가 디지털 시대 아니면 이 스타트업 시대 저희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에어스페이스나 지금 뭐 게러지 오브 스타트업 시대 아니면 뭐 창의적 노동이 자본적 노동과 겹쳐지는 이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자신이 삽을 푸듯이 어떤 아날로그한 움직임을 보여준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스타일들 중 하나가 그거 같아요. 약간 이거를 좀 분석을 하고 나서 든 생각이 마티스 알트만은 뭔가 자신의 작업을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장인의 삽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마티스 알트만 그렇게 디지털적인 작업을 한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죠. 뭐 요새 최근에야 뭐 조금 하고 있긴 한데. 그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보면은 그 LED 전광판이잖아. 그게.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디지털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루양 같은 느낌이. 그런 사람분들은 진짜 디지털적인 작업이고. 뭐 에드 하킨스 정도는 대학을 뭔가 디지털적이다는 느낌이 나지. 뭐 이 정도는 되게 아날로그한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작업을 위치시키고 있는 부분이 이전 시대와 미래 시대를 어떤 잇고 있는 맨 땅과 건물이 들어서기 전 그 중간을 잇는 첫 삽으로서의 어떤 상징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좀 뭐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작업이 제 3층에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파워 라이프 스타일스라는 이제 파워 라이프 스타일 그 연작이죠. 십자가 연작. 근데 십자가 연작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 처음 시작했어요. 이 장소에서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마티스 알트만이 지금까지도 십자가 LED를 쓰거든요 작업에. 그죠. 근데 그 십자가 LED의 레퍼런스가 이 전시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파워 라이프 스타일스를 좀 얘기해 보자면은 제가 그래서 이 파워 라이프 스타일스가 뭐 실제로 쓰는 용어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실제로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회사가 있긴 한데 뭐 그닥 상관없어 보이고. 근데 그 회사는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 코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거죠 마티스 알트만 작업이랑. 어쨌든 근데 이 회사에서 따온 거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아니면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짱짱맨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킹갓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느낌으로 최고의 삶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사용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sarcasm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어있는 어떤 과도한 긍정 같은 느낌 있잖아요. 파워 라이프 스타일이 짱이야. 뭐 약간 무슨 보충제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좀 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을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그거거든요. 십자가 모양 LED 조명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자라든지 뭔가 뭐 이미지라든지 텍스트 아니면은 뭐 이 비디오 같은 게 계속 재생이 되면서 약간 되게 신묘한 느낌을 주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약간 알트만이 사용하는 이 십자가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용 십자가 그러니까 의료 전반적인 걸 말하는 그 다음에 상품을 파는 약국의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좀 더 오버하면 이제 스위스 국기까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가 여러 도상이 합쳐진 일종의 결과물이거든요. 십자가는 뭐 사실 오늘날에도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큰 도상이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종교적인 그 다음에 의료적인 그리고 자본적인 이 도상이 합쳐진 십자가로 활용한 것 같은데 그래서 LED 스크린에서는 Until all cultural energies are released. 그러니까 모든 문화 에너지가 방출될 때까지라는 그 문구가 계속 이렇게 약간 광고 문구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그 다음에 뭐 로딩 화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전광판에서 뭐 십자가가 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뱀 지팡이. 그게 이제 헤르메스 그 지팡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방식이 되게 자본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하고, 숭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선 세계 도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간 그 느낌들을 합쳐놓은.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두운 방에서 되게 이렇게 재생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좀 조사하면서 첫 번째로 조사한 게 이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거든요. 네. 이 십자가를 그래서 간단히 보자면 그런 거잖아요. 종교 플러스 뭐 자본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LED니까 디지털적인 맥락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건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종교와 자본이라는 것을 연결시킨 일종의 그 철학이라고 할까요? 논리 중에 막스 베버의 책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것이 이 개신교들의 신앙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자본주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 되게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종교란 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본에서 멀어져야 될 것 같고 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게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속세와는 상관이 없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좀 공감이 되는 게 한국에서 이제 한강의 기적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6.25 터지고 나서 남한이 진짜 철저히 파괴됐을 때 사실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건너왔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이야기가 보급되면서 한국식 기독교가 정착됐다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재밌는 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많이 번 만큼 11조를 내거나 아니면 사회에 기부를 하면 된다. 그러면은 천국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절대 너가 그냥 부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다. 탐욕에 대한 게 아니다. 너가 그거를 적절히 소비를 하면 천국의 문은 열려 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막스 베버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건데 베버는 이제 칼뱅 파는 곳의 교리에 주목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장 칼뱅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원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의 운명이 신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데 그 예정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예정돼 있다. 그래서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 지침을 체계적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강요하는 게 이제 엄격한 금욕 생활이거든요. 목욕 안 한 거 아니야 이게? 이것 때문에 목욕 안 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중세이긴 하지만 그거. 맞아요. 그래서 신앙과 윤리를 결합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신앙의 삶을 살려면 너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강령을 내세운 건데 베버에 따르면 이 세속적인 노동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저거는 정말 저열한 행위야. 이게 아니라 이 노동을 통한 부의 획득이 되게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고 그다음 이 지속적인 노동을 금욕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자 그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준 증표로 삼았던 거죠.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서 윤리적으로 살아라. 뭐 예를 들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신에게 11조를 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그거네요. 인도 카스트 제도랑 비슷한 게 내가 만약에 최하층으로 태어났으면은 이거에 그냥 안주하면서 살면 절대 다음 층으로 못 가거든요. 다음 생에. 그래서 너가 하수구를 파는 일을 부여받아도 그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해야 그쵸. 너가 다음 단계거나 브라만이나 아니면 그 밑에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식의 교리를 계속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제 브라만으로 간다, 뭐 위층으로 간다라는 맥락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죠. 너가 노동을 하는 게 대단히 저열한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을 위한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베버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본주의는 결국 탐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굴러가는 시스템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돈을 낳고 뭐 탐욕적으로 해도 사이코패스처럼 살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지만 베버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자본주의는 이 탐욕을 억제하고 신앙을 위한 윤리적인 어떤 금욕생활 아니면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어떤 의미로는. 근데 물론 뭐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뭐 종교의 영향력을 과장했다. 그다음 뭐 국가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종교나 뭐 신앙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이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때 뭐 막스 베버가 이거 주찬했을 때나 아니면 칼뱅파가 어떤 새로운 교리를 뭐 지침을 내렸을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사실 이때쯤에 유럽을 생각하면은 어떤 국가의 제도나 기관보다는 확실히 종교적 힘이 더 컸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재밌던 점이 뭐냐면은 베버가 책에서 단순히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통계 자료를 보여줘요. 실제로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한 국가나 도시에서 개신교 비율이 되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이 동성애자가 많은 곳이 보통 뭐 문화가 꽃피운다 뭐 이런 느낌처럼. 한국에서 약간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야 부자 된다. 그런 얘기가 진짜 있었던 게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그 돈이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노동을 하는 이유가 신앙을 위한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신앙이랑 뭐 돈이랑 무슨 상관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마티스 알트만이 봤던 게 종교랑 자본이 겹치는 그 야릇한 지점을 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알트만이 강조하는 것은 옛날처럼 뭐 절대 삶으로 되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강령은 사라졌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 개발 아니면 너가 끊임없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강령이 거의 다시 종교처럼 존재하는 시대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또 돈이 종교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미생을 제가 최근에 봐서 이걸 약간 예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그래가 거기서 이제 고졸이고 막 낙하산이고 그러니까 딸을 당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맥락이 그냥 이 사람이 낙하산이야 뭐 고졸이야 이 맥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야. 너 열심히 안 살았고. 너는 이 신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 한마디로 너는 우리랑 다른 종교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왜냐면 저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노동은 좋은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것이다. 예를 들면 칼뱅파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신앙심이다라고 봤을 때 장그래는 되게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거든요. 장그래는 거의 이제 그 미생의 드라마를 생각하면 그렇죠. 열심히 살죠. 종교에 막 입문한. 그렇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도취돼 버린 이 현대 사회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내가 뭐랄까 신앙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노동을 위한 신앙이 된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자면은 장그래는 뭐 그러니까 거렁뱅이 같은 놈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어야 뭐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부자 된다, 뭐 잘 된다라는 맥락은 저는 되게 종교적인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근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게 뒤집어진 게 현대사회라는 거죠. 돈을 벌어야 하나님을 뭐 하나님이 좋아한다, 뭐 하나님이 뭐 더 기부해야 되기 위해 뭐 그런 맥락으로 요즘에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에는 더 이상 학원을 10개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 맞아. 어떻게 보죠? 윤리적인 사람인 거잖아. 맞아.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땡땡이 치고 맨날 뭐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애들이랑 PC방 다니는 윤리적인 애가 아니야 요즘에는. 진짜 웃긴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돈 많이 벌어서 기부한다는 거 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거의 귀족 시대에서는 어떤 진짜 어떤 신의 뜻이라는 느낌으로 기부를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때에는 어떤 방어의 수단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도 있고, 이미지 세금도 있고,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어느 정도 기부를 한다라는 것을 적절하게 보여줌으로써 나 이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과 동시에 이 신앙심에서 발달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충분히 너희들에게도 봉사하고 있다. 맞아. 라는 약간 이미지적 그런 장치인 것 같기도 하고. 여태까지 그래서 말한 거를 이 도취된 자본과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거든요. 노동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노동만이 너희를 끊임없는 자기개발만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근데 이게 사실 강제수용소 문구랑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힙합이네요. 아바이트 막 프라이. 진짜. 노동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네. 자기개발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이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야, 공부 이게 어쨌든 철저한 경쟁 사회에서 그죠. 그리고 철저한 경쟁 너가 사회에서 남을 이겨야 그러니까 등수잖아요. 그러니까 등수 매기기 완전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서는 마티스 알트만이 자본과 그 종교를 합친 것처럼 이 자본이 어느 정도 종교화되어 있다. 좀 이런 부분을 마티스 알트만도 꼬집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자면은 이 십자가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틱톡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틱톡에서 이제 테크노 파머시 사인이라고 해서 유행했던 밈이라고 할까요? 바이럴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네. 이게 한국은 안 그런데 유럽은 약국 간판이 뭐랄까 그 LED 조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여기 지나면 보이죠, 그죠? 뭐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기도 하고, 맞아. 그다음 뭐 십자가 뜨기도 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헤르메스 지팡이 뜨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이게 원래 목적은 그거라고 해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약국을 찾기 쉽게. 눈에 띄게. 왜냐면 사람들이 아픈데 약국을 찾으려야 되잖아. 잘 보이려고 만든 건데 이제 외국인이 이제 프랑스에 놀러 와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그 약국 조명을 보고서 이제 그런 캡션을 달았죠. Pharmacy signs in France hit different. 그러니까 프랑스의 약국 사인은 뭔가 다르다. 다른 감성이 있다. 다른 감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테크노 음악이랑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올린 바이럴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떠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 건데, 그 실제 뭐 그런 댓글도 있다고 해요. 뭐 그 프랑스 약국 디자인 그 그래픽 디자이너는 뭐 급료를 인상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참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환자들의 눈에 띄게 쉽게 만들어놓은 LED 스크린이 어떻게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전략으로 사용된 그 스크린이 이 시대에는 그 가치는 잊혀지고 다시 테크노나 자본으로 이것이 잠식됐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어서 말할 주제와 연관이 되는데, 옛날에는 약으로서 기능했던 이 LED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도구로서도 기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약이랑 독의 차이가 도대체 뭐지? 예를 들자면 누군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에이 요즘 MZ세대들은 저거 환자들을 보기 쉽게 만들어놓은 건데 저 새끼들은 저걸 무슨 장난삼아서 유의로만 쓴다. 뭐 테크노랑 조합을 하고 자빠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약이고 저건 독이야 라고 했을 때 하지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저게 독일까? 그치. 아니면 왜 저게 약이고 저건 독일까?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말하는 철학이 있어요. 파르마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르마콘. 그래서 파마시랑도 확실히 그렇죠. 연결된 단어예요. 그래서 파르마콘은 이제 치료제, 독약, 희생양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뭐 이게 제조기술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치. 약을 만들다 독약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다음 실제로 약과 독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떠한 물질 자체가 독인가 혹은 독이 아닌가의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같은 양의 소금을 먹었을 때보다 덜 해로운 경우도 있대요.
요즘에 좀 제로 콜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공 감미료 막 얘기하면서도 아스파탐인가 그죠? 그거 몸에 안 좋아. 근데 제로 콜라를 하루에 40병을 마시면 몸에 안 좋아. 그 정도는 돼야. 사실 뭘 그렇게 뭘 먹어도 사실 그 정도는 독이잖아. 그지. 소금도 그 정도 먹으면 죽겠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독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난 1500년대 연금술사 필리프스 피라켈소스는 모든 것은 독이며 독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용량만이 독이 없는 것을 정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까 이제 똥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아니냐라는 것은 대단히 애매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사실 이 파르마콘이 철학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제 플라톤의 저서 이제 파이드로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의 저서 파이드로스에서 플라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문자는 말보다 저열한 소통 수단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이게 간단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신의 음성.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도 제우스가 편지를 써서 막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갑자기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말이 문자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왜냐면은 말은 현장성이 있고 그쵸. 주체가 있고 말을 전달하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왜곡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뭐 저가 전 에피소드에서 전 진짜 똥이 좋아요. 근데 그 맥락 안에서 모든 게 말이 되잖아요. 그치. 근데 누가 오편은 똥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되게 저열하다는 거죠. 문자는 왜곡이 되고 주체가 없고 그 다음에 누구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랄까 어떤 그 영혼이 없는 그런 그린 건데, 요새 컴퓨터로 쓰는 글은 더 영혼 없어 보이겠네요. 왜냐면은 글씨체라는 개념마저 없으니까. 맞아요. 플라톤이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은 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여기서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없으면 이제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자는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필요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약이지만 독이다.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은 문자를 이제 파르마콘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개념을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아까 사카린 씨가 그런 말 하셨잖아요. 뭐 똥이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숭고한 것이다 무엇이다. 이 이원 구조가 사실 이 플라톤의 말과 문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음성 중심주의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음성이 짱이다. 뭐 이런 중심주의인데, 사실 철학은 플라톤 이후 이 이원 구조를 기반으로 나간 거죠. 뭐 선과 악, 뭐 그지. 명과 암이라고. 명과 암, 뭐 이런 식으로 뭐 여자와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게 약간 이제 서양에서 처음으로 이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 여자와 남성이라고 이렇게 탁 긋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양도 물론 그런 구조 있지만 그게 잘 섞여야 된다가 기본 전제자가 되오잖아요. 근데 이제 데리다가 이 파르마콘이야말로 이 서구 형이상학의 음성 중심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 뭐가 독이고 약이야 둘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데리다는 이 파르마콘을 비확정성이나 혹은 경계선 위에 놓인 사유 혹은 탈중심 같은 이제 주요 사상을 이끄는 핵심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리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해체는 무질서가 주는 편안함과 해방감 때문에 여러 문화 현상에서 넓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빈틈없는 이성의 틀에 사로잡혀 숨죽이며 살아왔다. 좌우 대칭의 건물, 코르셋, 위계질서, 예의범절 등등 근대적 합리성이 휘어진 사선, 더럽고 지저분한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비확정성, 엄숙함 대신 천진함이란 해체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똥이랑도 좀 겹치는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이게 약간 그 밀란 쿤데라의 키치랑도 비슷한 거기도. 그죠. 키치가 어쨌든 뭔가 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쓸데없이 어떤 무거운 중압감을 주는 건데, 데리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가요? 이런 식의 파르마콘 사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과 악이라고 나누던 이분법이 사실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원 구조를 해체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저는 이제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을 곡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종교적인 십자가와 자본적인 십자가를 섞었다. 그래서 이 사람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은 뭐 틱톡 아까 그 약국 사인 얘기한 것도 틱톡에 테크노를 섞었는데 이거는 참 우리 시대가 고쳐야 될 문제지. 진지한 것을 진지하지 못하게 바라보고 있잖아. 환자를 위한 의료용 LED가 장난을 위한 테크노를 위한 LED로 바뀌고 있잖아.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안 좋은 시선을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변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것을 단순히 부정하기보다는 독과 약으로 나누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독이든 약이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식의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이 파르마콘이 참 저는 어떤 점에서 되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쨌든 규칙이
인간이 그동안 쌓아온 규칙이라는 개념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게 어떤 정치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맞아요, 차이가 좋은 밸런스가 필요한 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재밌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티스 알트만의 전략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아요. 뭐 비엔날레라든지 뭐 도큐멘터라든지 뭐 이런 특정 목적을 가정한 뭐 프로그램이 다 쳤을 때 그럴 때는 그런 게 많거든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현 상황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부정을 행하는 것. 한마디로 뭐 자본주의라고 친다면은 이자겐치켄이 저는 괜찮은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비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여러 가지 그 긍정과 부정의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가속주의라는 것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아까 저희가 가속주의 얘기 잠시 했었잖아요. 네. 이제 accelerationist라고 해서 이제 가속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면은 바람직한 미래 상태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 기술 개발과 관련된 특정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라든지 기술 발전 시대를 거부하기 위해서 숲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가속주의는 그 반대 노선을 택하는 거예요. 이 가속주의를 완전히 긍정해 버리는 거야. 오케이, 기술 발전 더 빨리 시켜. 뭐 쓰레기 많아져 더 많이 생산해 쓰레기. 뭐 똥이 많아 똥 더 많이 싸. 그러다 보면은 이 자본주의 시대라든지 기술 발전 시대가 나아갈 수 있는 끝자락에 도달해서 아포칼립스에 도달해서 다음 세대가 더 빨리 도달할 거다. 이거 진짜 급진적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되게 급진적인 무정부주의적 사상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극단으로 이용해서 자본주의 너머로 가자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로빈 맥케이와 아르멘 아바네시안의 책 샵 엑셀러레이트 샵 책 서문에 뭐라 써 있냐면은 가속주의는 정치적 이단이다. 가속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해 가능한 유일하고 근본적인 정치적 응답이다. 이러한 응답은 자본주의를 방해하거나 비평하거나 종말을 넉넉히 지켜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전복, 소외, 탈코드와 추상적 경향성을 가속화하려고 한다. 가속주의는 체제에 대한 전복과 묵인 사이 현실주의적 분석과 시적 격정 사이에서 요동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진짜. 빨리 발전시켜서 빨리 끝내자. 빨리 AI가 인간을 몰살시키든. 빨리 GPT 그거 하자 그냥. 빨리 터미네이터가 오든. 이번에 저희가 그걸 봤거든요. 일론 머스크라는 누군가가 그 GTP 관련해서 반대 설명했다고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GTP4 출시를 늦추자라는 거에 다 같이 동의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가속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해. 빨리 나와야죠. 빨리 해서 그냥 빨리 죽자. 다 같이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이런 느낌이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발견한 재밌는 것 중 하나가 가속주의의 이런 뭐 정치적인 입장은 뭐 알겠고 뭐 그들이 하면 되는 거고 행동정의고는 이 안에 미학적인 감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발터 베냐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속주의적인 정치적 스타일은 단순한 레토릭 이상으로 청중이 자기 파괴를 마치 최상의 미학적 혹은 감각적 쾌락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벤자민 노이스는 만약 자본주의가 그 자신의 해체임을 발생시킨다면 그때 자본주의 자체를 급진화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더 나쁘게 할수록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되게 키워드라고 봐요. 마티스 알트만 작업에. 더 나쁘게 할수록 더 좋아지고 최상의 감각적 쾌락, 미학적 쾌락. 저는 결국에는 마티스 알트만의 가속주의적인 노선을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속주의는 사실은 정치 이론이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한마디로 목적이 다 되게 뚜렷하잖아요. 그쵸. 빨리 자본주의를 붕괴시켜버리자. 근데 저는 마티스 알트만의 목적을 가정하진 않는다 생각하지만 이 가속주의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참고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보면 더 구리게 만드는 게 더 좋고 그 안에서 숨어있는 미학적 쾌락을 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마티스 알트만의 이 십자가 작업은 결국 이 종교와 자본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장 극대화하고 가장 가속화시켜서 가장 이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떤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그 시프리안 가이아르는 이 어떤 건물이 탄생하고 붕괴되는 걸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 이게 흘러보내는 거라면 그죠. 사실 누군가가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을 봤을 때 이 동일한 지점을 그냥 관조화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티스 알트만 작업은 이 속도를 그냥 완전히 빠르게 돌려버려서
뭐라고 해야 되죠? 쾌락의 차원으로 가는 거죠. 쾌락의 차원으로 가는 거죠. 약간 사실 어떻게 되게 메조이스트? 맞아. 그러니까 수도 있고 아니면 할복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좀 더 저가 정리해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프리안 가야는 분명 저희와 함께 따라와,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 여기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서사적이니까. 근데 마티스 맞아요. 근데 마티스 알트만은 빨리 와, 빨리 같이 달려. 웅 이제 폭죽 가. 폭죽처럼 우리가 타고 가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물어봐.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몰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냥 즐겨. 파이트 클럽 같은 느낌도 있고. 우주에서 그 극한의 속도로 가면은 모든 것이 멈추잖아요. 아주 빛이랑 똑같은 속도로 가면은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프리안 가야르는 어쨌든 어떤 점에서 좀 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서사적인 게 남을 수도 있는데 마티스 알트만 극한의 가속으로 가서 빛과 동일한 상태의 속도인 것 마냥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 거죠. 그렇죠. 뭐 극한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르마쿤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먹어 이거 좋은 거야, 많이 먹어 했는데 근데 이게 뭐야? 몰라. 예를 들면 그런 기준이 없어버려 버린 거지. 야, 소금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나트륨?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제 작가들은 작업을 하지만 마티아스 알트만 우리 지금 소금 엄청 많잖아, 빨리 먹자. 근데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 근데 뭐가 좋은 건지 네가 어떻게 알지? 이렇게 말하고 일단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델보 스페이드라는 말 있잖아요. 마지막 삽뜨기. 그러니까 첫 삽뜨기.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삽뜨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거 자체의 어떤 그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까 말한 것처럼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을 해석하는 적절한 방식은 제가 볼 때 어떤 목적성을 가정한다면은 이것은 좀 안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그가 참고하고 있는 레퍼런스 삼고 있는 것들이 어떤 쾌락이나 미학적 쾌락이나 어떤 현상을 되게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걸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과도한 긍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극한의 긍정. 근데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좀 가져왔어요. 뭐 연결이. 저도 이거 넷플릭스에 있는 시리즈 아니었나요?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어디서 들어서 가져왔는데 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과도한 긍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슬픔 관광이라고 이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프 투어리즘 아니면 타나투어리즘. 타나토스는 이제 죽음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타나투어리즘 혹은 블랙 투어리즘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음 혹은 비극 또는 기타 형태의 사고 아니면 고통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세월호가 일어났던 곳을 방문한다든지, 뭐 삼풍백화점이 붕괴했던 곳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 곳을 방문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죠. 이제 이런 용어는 1996년 영국 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헤리티지 스터디스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강제 수용소 이런 데 많이 가는 거죠. 예를 들면 테러 공격하는 것도 많이 가는 거고. 근데 이것을 교육적이고 아니면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부에서는 되게 이것이 그냥 흉가 체험과 같이 일종의 오락의 형태로 맞아요.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해요. 제가 넷플릭스에 넣어서 봤던 다크투어 시리즈도 어떤 MC가 이 세상의 곳곳에 있는 괴상한 관광 상품을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극한의 슬래시 무비급인 공포 체험관을 직접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그 체르노빌 가서 진짜 위험한 곳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떤 거기서 교훈을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보여주는 것에서 자체의 쾌락이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쾌락을 주기 위해 하는 식? 그게 약간 이런 식이지 않을까? 맞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여기서 아까 저희 똥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결국엔 아까 그거예요. 과도한 긍정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마티스 알트만은 다크 투어리즘이랑도 비슷하게 그냥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 혹은 현대적인 현상을 진짜 그 그림자들을 과도하게 긍정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랑 독으로 치자면 독을 과도하게 긍정하는 데서 오는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 생각에는 그 위워크, 뭐 에어스페이스, 뭐 정크스페이스, 틱톡의 약국사인, 뭐 똥, 레드필, 가속주의 같은 것들을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것들을 과도하게 긍정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뭐 똥이지 있는 그대로 탁탁 쏘는 느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 지향적이라고 보기엔 되게 힘들다고 봐요,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자겐 치킨은 되게 목적 지향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레이첼 해리슨이 목적 지향적이냐라고 봤을 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레이첼 해리슨은 발터 베냐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최상의 미학적 쾌락을 끌어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거죠. 아니면 노이스의 말을 빌리면 이제 더 나쁘게 할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그 논리를 따라갈 수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약간 이 전략을 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류성실 작가 있잖아요. 류성실 작가도 이 현대 사회의 어떤 그림자 같은 부분을 되게 과도하게 집중해요. 맞아요. 근데 저가 느끼는 류성실 작가의 작업은 일종의 목적성이 있어요. 그것을 통한 특유의 비꼬는 듯한 문화가 있어요. 맞아. 뭔 소리인지 알 것 같아. 뭔지 알죠? 사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정금영 작가의 작업도 사실은 로봇을 사용하고 뭐 섹스돌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만 전 정금영 작가의 작업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건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재료라든지 뭐 포스트 인터넷이다, 못이다, 뭐 어떤 맥락에서 비슷하게 메꿀 수 있지만 사실 작업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게.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작업들이 이 설명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위함인지 왜 했어? 왜 했어라는 질문이 참 중요한데 서양에서는 뭔가 그런 질문 자체도 던져지고 그런 거에 대답하는 목적 지향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약간 그냥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그림자를 긍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목적성이 세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긍정, 부정이란 두 개 항이 있다 생각했을 때 경우의 수를 조합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뭐 긍정, 부정, 뭐 부정,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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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부정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정, 부정의 조합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이제 부정, 부정이라는 것은 방법론적인 어떤 재료적인 것에서의 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적인 것에서 부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긍정, 긍정은 무엇이냐면 현대적인 재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긍정하고 현대 현상들을 긍정하고 동시에 그 결과물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돼. 이게 좋은 거야 라는 긍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부정, 부정은 현대적인 재료도 아니고 현상을 잘 담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목적적인 부정은 이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표적인 작가가 그 피슐렌 바이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어떤 점에서 스위스 작가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부정부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딱히 이게 어떤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게 뭔가 미학적으로 아름답지도 않아 그렇게. 그냥 뭔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중립국이라 그런 건가? 왜냐면 이 전쟁의 서사에 있어서 중립국의 역할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평화로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강렬하지 않잖아요 서사가. 저는 목적 지향적이라는 건 사실 서사가 강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선이 있고 그래서 시프리안 가이아라도 어쩐 점에서 목적 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뭐 약간 스위스 영향이 확실히 마티스 알트만에도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뭐 똥이라고 생각해봤을 때도 똥이 목적 지향적이진 않잖아요. 똥은 똥이죠. 똥은 똥이지 배 안 아플라 싸는 거지.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 미학적 쾌락 사실 똥 쌀 때도 쾌락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종의 그 배설의 쾌락 아니면 현대 사회의 쾌락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현대적 재료를 사실 완전히 긍정하고 그다음 그것이 순수 예술의 바운더리 안에 있으려면 목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현대적 재료를 긍정하고 그것을 이제 가속주의적인 관점에서 사용하고 하지만 목적이 존재할 때는 저는 되게 상업적으로 나오는 작업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땐 광고 회사라든지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되는 전략인 것 같은데 순수 예술 쪽에서 내가 이걸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목적이 없어야 된다고. 근데 한국에서는 특히 그런 게 많이 없고 전 그것이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속주의는 정치적인 전략이지 미학적인 전략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학적이거나 예술적인 맥락으로 가속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저는 확실히 전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전략이 많이 보이죠. 그건 단순히 한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해외 작업들도 그런데 근데 그런 작업들의 특징을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현상을 되게 가속하고 긍정해요. 보면 맞아. 이 현상들을 잘 사용해요. 맞아. 근데 목적이 생겨버리니까 대단히 정치적이 되고 전략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빠른데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속주의의 어떻게 보면 미학적 그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쾌락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전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보면 대단히 건조하고 좀 쾌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성취하고 있지 않나?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업이 이 많은 힙스터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사실 이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를 부정하고 싶으면 그냥 피슐렌 바이처럼 부정으로 가야 돼요. 내가 볼 때 오히려. 약간 피슐렌 바이스 약간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작업 하나만 예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자면은 팬더 작업. 그 G와 팬더. 그리고 그 차르 작업.
저는 그것들이 대단히 그 당시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요. 좀 촌스럽다고 느껴요. 한마디로 촌스럽죠. 촌스럽다고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련된 공간, 좋은 전시 공간에서 전시가 되잖아요. 맞아. 인정을 받고. 맞아.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작업은 좀 확실히 사회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그것이 저는 예술적으로 되게 효과적인 포맷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부정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이게 말이 부정이 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긍정은 세련된 거고 그치. 부정은 촌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말한 화이트 큐브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다음 그들이 만드는 차력 작업은 사실 되게 고퀄리티가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그냥 페트와 매트보다 못 만든. 페트와 매트가 만든 차력 작업. 그게 가까이 보면 고퀄이에요, 은근히 또. 그런가.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도 뭐 당장 생각나는 게 피슐렌 바이스가 생각이 나서 가져온 건데 뭐 누구 또 다른 예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간에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런 목적 지향적인 뭐 이런 걸 또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저희가 독이랑 약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침묵에 다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전위예술, 우리가 한마디로 아방가르드 예술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독이랑 비유를 하거든요. 도구로 비유를 하죠. 근데 전위예술이나 아방가르드에서 간단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체질 전복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사실 아방가르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포스트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동기는 저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예술에. 근데 그 독이랑 비유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무엇인가를 전복하거나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생각했을 때는 그 전 시대 거를 사살해야 되잖아요. 그걸 죽여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는 전위 예술은 일종의 독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지점을 꽂는 거죠. 이 독이라는 것이 형식이 되는 순간 그것은 독이 아니다. 더 이상 유의미한 독이 아니다. 왜냐면 생각해봐. 아까 저희가 말한 목적 지향성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내가 독을 만들기 위해서 독을 만드는 순간 사실 그건 독이 아니에요. 내가 누굴 죽이기 위해서 독을 만들 수 있지만 독 같아 보이는 무엇인가를 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독이 아니에요. 그건 똥이랑도 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내가 똥 같아 보이는 무엇인가를 똥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똥 같아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건 똥이 아니에요. 사실. 뭔지 알죠? 그 다음 제가 똥을 위해 똥을 싸는 건 똥이 아니에요. 내 배설을 위해서 내 찌꺼기를 배설하기 위해서 싸는 게 똥이지 똥이 좋은 거니까 난 똥을 빨리 싸야지라고 만드는 건 진짜 똥이 아니라고. 목적성 있는 거는 기묘하죠. 그래서 빌렘데보의 그 똥 만드는 기계라는 작업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독을 위한 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절대. 그것은 가장 나쁜 목적 지향성이다.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긍정을 위한 긍정? 뭐 예를 들자면 가속을 위한 가속은 제가 볼 때 답은 아닌 것 같다. 이건 근데 요즘 같이 지금 가속이 느껴지는 세상에 한 번씩 좀 자기 작업이랑 연관해서 생각해봐도 좋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돌아가면은 그 아까 저희가 말하는 그 개신교랑 이어지는 건데 내가 예술을 하고 내가 힙한 작업을 만드는 게 어디에 종속돼 있냐? 이것이 그 현대적인 강령, 그 아바이트 막프라이 같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 끊임없는 자기 PR, 끊임없는 인스타그램, 끊임없는 네트워킹을 위해서 내가 작업을 생산한다면은 그 작업은 그냥 거기 묶여 있는 거거든. 오히려 내 작업이 어떤 신앙, 위에서 마른 신앙이지만 어떤 그 예술적인 뭐 높은 가치에 있다 쳐봐요. 그런 것에 다시 종속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이제 막스 베버식으로는 좀 더 좋은 자본주의 아니면 좋은 예술적 이 프로세스에 기여를 하는 거겠죠. 그런 거에 또 이제 거기에 또 전략을 맞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간 꼬질꼬질한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하는 것도. 근데 그것도 그거잖아요, 또 독을 위한 독.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바로 독살시키고 또 뒤집어져. 네. 근데 옛날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그 메트로놈이 이제 왼쪽 갔다 오른쪽으로 하잖아요. 또 딱. 근데 옛날엔 또 딱 해서 이제 좌우의 밸런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나도 이렇게 되는 느낌. 어느 순간 이제 그 너무 빨라지면 테크노죠. BPM이 테크노예요. 그 너무 빨라지면 그리고 그 화살표가 안 보인달까요? 맞아요. 화살표 안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제 마티스 알트만의 이 작업은 결국 이 파르마콘이라는 형상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 같아 보이느냐 혹은 약 같아 보이는 독, 그 중간 어딘가 해체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이 뭐 무엇인가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상징성은 그 아까 델브 오브 스페이드 정도의 상징성일 것 같다. 일종의.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어쨌든 제가 준비한 전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전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십자가를 얘기를 들고 뭐 파르마콘 것 그리고 독과 약이라는 소재를 얘기를 들었을 때 어쨌든 어떤
그 아까 뭐 플라톤이 시작한 이분법적인 구조 거기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도 마티스 알트만이 어떤 그 사이에 있던 뭐 내장 같은 물질에 좀 집중하는 곳에서 이제는 어쨌든 좀 그 현상 두 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티스 알트만이 이제 다음 행보 혹은 이제 앞으로 행보가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지점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인 평을 하자면은 파울 매터스 전시를 하셨잖아요. 네. 그다음 저는 이제 이 전시를 봤을 때,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우선은 한 단계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시가 저 파울 매터스는 일종의 목적 지향성이 좀 있었다 생각해요. 굳이 말하자면 일종의 교훈적인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좀 덜 느껴져요, 확실히.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다음 행보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가속. 결국 그것은 무엇부터 하냐면은 더 큰 작업, 더 거대한 작업. 실제 진짜 사이즈로.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더 큰 종교처럼 보일 수 있게.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아바이트 막프라이라는 일종의 그 끊임없는 자기개발 종교처럼 느껴지다는 듯이 그냥 풍선이 터질 때까지 계속 커지지 않을까 이게? 예를 들면 저는 근데 그것이 마티스 알트만의 뭐 웃긴 말이긴 한데 그가 태어난 이유가 그게 아닐까? 이 현대 사회의 쾌락을 가장 크게 풍선으로 만들어내라. 끝까지 불어라. 미니어처에서 시작했지만. 그죠. 미니어처 시작했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커진다는 게 물론 당연히 뭐 작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뭐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떤 흡수하는 영역이 더 커져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전 그러면서 어떻게 보자면 현대 사회에 아니면 현대 문화에 어떤 그런 그 파르마콘 같은 지점들을 잘 캐치해서 그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는 사실은 이제 아니면 신진 작가 느낌이 강하다 생각하지만 그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거장의 단계 아니면 이제 기성 작가 아니면 꽤 잘하는 작가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는 다음 단계로 어떤 스텝을 밟게 될까? 근데 거기서는 저는 이제 다시 교훈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거장들은 교훈이 없다 생각해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 대부분은. 그죠. 은근히. 그러니까 물론 뭐 필렌바이스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마티스 알트만의 궤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앤디 워홀, 뭐 리차드 프린스, 뭐 이런 사람들의 작업인데 좋은 교훈은 없다 생각해요. 그치. 그냥 뭔가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뉴 팝이 될 수도 있고. 뭐 제프 콘스 같은 것도 있고. 제프 콘스가 굳이 교훈을 주려고 하진 않았을 교훈이 거고. 없죠. 그냥 영리하게 엄청 영리하게 했을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작업이 뭐 이렇게 작더라도.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마티스 알트만이 뭐 어떤 그 타임라인을 정확히 보고 그 사람이 뭘 주도했다 아니다 이건 뭐 트렌드 따라가는 사람이다 뭐 주도한 사람이다 모르겠는데 한번 예상치 못하게 무엇인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학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긴 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역량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하는 애들 중에 제일 잘한다는 느낌. 맞아. 근데 아직까지 뭔가 이 사람이 새로운 길을 제공하는. 다만 이게 마티스 알트만 거는 아니다 아직. 맞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런 느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좀 전략을 좀 잘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작업을 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한 결론을 만들면 그럴 수 있겠죠. 시대의 그림자의 강한 긍정을 통한 미학적 쾌락. 근데 이제 이건 파울 매터스에서 적용될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작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학적 할복 뭐 이라고 그렇죠. 미학적 할복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피가 나고 있는데 창자를 이제 꺼내서 이게 몇 미터까지 나올까? 그 곱이 얼마나 차 있을까? 만화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만화에 연불 칠정이라는 이름의 요도가 있어요. 요도. 그게 왜 요도냐면 이렇게 베어. 근데 최고의 사무라이들의 검술 속도는 보이지 않아요. 가속의 끝판왕. 창 베면은 특히 그 요도로 베면은 배인 줄 몰라요. 7보를 걸어야 쏟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마티스 알트만은 극한의 가속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는 아마 그 작업의 결과물을 절대 그 순간에 판단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혹은 7보가 지나고 나서야 판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일종의 그 다음에 그런 감각들이 길티 플레저라고 하나? 좀 약간 죄책감에서 오는 행복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대창과 막창이 사실은 길티 플레저거든요. 이 대창에 기름을 씹으면 내 혈관 막히는 그치. 그 느낌이 나지만 맛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네 알트만의 작업은 대창이다. 그치. 맛있는 대창이다. 맛있는 대창이다. 혈관이 막히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근데 그게 나쁜 거야? 또 그렇게 볼 수 없지, 그치. 맞아. 나쁘게 볼 수 없는 거죠. 그치. 그거는 나의 가치관에 따라 달려. 이제 이런 이제 묵은본 토론으로 가자면 죽음이 나쁜 거야?까지 가면 되죠. 그치.
끝이 없지. 지옥이 나쁜 거야? 그게 가속이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많네요, 이 작가가.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하여간 요즘 다시 좀 약간 멈칫하거든요. 저도 그런 거 같긴 해요. 약간 어쨌든 한동안 요즘 한 3-4년만 해도 뭔가 마르르 다시 쏟아지다가 지금 약간 다들 한번 숨을 고르는 느낌이긴 한데. 맞아. 한국도 그런 대창 같은 작업이 나오다가 요즘에는 이제 대창 같은 작가들 좀 이제 잠시 수강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이제 차라리 뜨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뜬다는 게 이제 대중씬에서 예를 들면 아트프리비 성수 같은 것도 작업을 보면 저는 약간 치즈 대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치즈 대창. 그러니까 로제 파스타 대창 그런 느낌으로 약간 대중화가 됐다. 짬뽕식으로. 짬뽕식으로 된 것 같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시대가 또 오겠죠. 이제 화사 씨가 이제 먹고 유행이 되고 또 다음 뭐 얼그레이 뭐 하이볼이 오듯이 예를 들자면 이젠 또 뭐가 올지.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시점을 가진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거는 또 문제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마티스 알트만 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다음 계획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4월 첫 번째 이제 에피소드는 이제 이걸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1편 단신이나 그죠, 1편 뭐 더듬 리딩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고 더듬 리딩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새로운 작가 흥미로운 작가가 또 눈에 띄면은 그때 또 하는 식으로 차차 천천히 자,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날도 좋으니까 이게 느긋하게 한번 가니까 너무 바쁘게 가면 돼요. 가속주의로 갈지 맙시다. 저는 가속주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편 씨는 가속주의인 것 같네. 저요? 네. 뭐 정치적 입장이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작업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가속주의를 세련됐다고 생각하면은 뭐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세련된 걸 제가 좋아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가속주의를 좀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을 또 이제 인스타로 한번 보시고 어쨌든 잘 나가고 잘하는 작가니까 또 여러 가지 보시면 재밌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미학이도 그렇고 이야기를 한번 한국 측에서 한국 분들이 느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느꼈을 때 그러니까 한국 속도 가속주의의 끝판왕 중 하나잖아 나라가. 맞아요. 왜냐면 그다음에 독일집이라는 게 사실 뭐 독일 몰도 그렇고 그렇게 현대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 백화점이나 한국 백화점 화장실 이런 데만큼 깔끔한 게 없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매끄러움의 끝이잖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가속주의라는 걸 더 느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시작되고 날씨도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모두 이제 아직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모두 다 힘내서 더 좋은 예술하고 더 많이 좋은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